이 밤의 영화 뉴스와 리뷰를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진짜 영화 이야기 영어로운 밤 나이트 시네마입니다. 2024년 10월 12일 라이브 방송을 유튜브와 치지직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캐스트로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바쁘신 분들은 1.2배속이나 1.25배속으로 청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백그라운드 재생으로 음성만 들으셔도 무방합니다. 추천과 구독은 큰 힘이 되니까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고입니다. 나이트 시네마 청취자분들이 하시는 일을 무료로 광고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양재천의 감성쉼터 키치클럽에서 새로운 칵테일 나이트 시네마가 당신을 기다립니다. 영화 한 편의 여운처럼 깊은 밤을 물들이는 특별한 칵테일과 함께 나이트 시네마 채널 구독자만을 위한 특별한 디저트까지 즐겨보세요. 낮에는 향긋한 커피와 달콤한 디저트, 밤에는 와인과 곁들일 수 있는 다채로운 안주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키치클럽을 검색하고 잊지 못할 하루를 만들어 보세요.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에서 나이트 시네마 구독자분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음료 무료 사이즈 업과 10% 할인으로 더욱 풍성하게 즐겨보세요. 매장에 비치된 다양한 책과 함께라면 잠시 일상을 잊고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요거트 음료와 아이스크림의 맛은 나이트 시네마가 보장합니다. 지금 바로 네이버에서 요거프레소 장안지구점을 검색하고 특별한 혜택을 누려보세요.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 마이크로 킥보드 매장에서 킥보드를 구매하시면 LED 라이트를 무료로 증정합니다. 스위스 기술력이 집약된 오리지널 마이크로 킥보드와 함께라면 안전하고 즐거운 라이딩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롯데백화점 동탄점 4층으로 방문하여 나만의 킥보드를 선택해보세요. 나이트 시네마는 팟캐스트 어디영좀 시네타운 3구 삼덕유한공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후에 어떤 댓글이 있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팟빵에서 코코아 마녀님이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집어치우고 나이트 이야기 계속해요. 들으면서 그건 아닌데 라고 계속 외치게 되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네요. 아마 제가 이제 클럽이랑 나이트를 대학생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갔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어가지고 그 뒤로 안 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지난 방송 때 이야기를 했죠. 거기에 대해서 코코아 마녀님이 들으시고 나이트랑 클럽은 그런 곳이 아닌데 라고 이제 안타까움에 댓글을 남겨주신 것 같습니다. 분명 같은 장소인데 누가 가냐에 따라서 다른 장소가 되다 봅니다. 제가 갔던 클럽과 나이트는 정말 저랑 안 맞고 재미없는 곳이었는데 우리 코코아 마녀님이 가신 나이트와 클럽은 정말 재밌는 곳이었나 봐요. 그리고 유튜브 댓글은 뭐 제가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기에는 감사하게도 많이 달아주셨고 특히 이 조커 리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리뷰에 대한 호평을 많이 남겨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리뷰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그리고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 그런 댓글이 달리면은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런 거를 원동력 삼아서 또 이렇게 컨텐츠 크리에이터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카리오 재리뷰 한번 갑시다 라고 신가님이 제안을 해주셨는데 안 그래도 저희 청취자 단톡방에서 나이트 시네마님이 이 시카리오를 언제 다시 리뷰를 할까 이게 좀 뜨거운 감자예요. 왜 계속 시카리오 이야기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시카리오 1편을 왓챠피디아에서 별점 2점을 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시카리오에게 별점 2점을 줄 수가 있느냐 5점 만점에 2점이죠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고 제가 설명하기를 제가 이 시카리오 1편을 봤던 그때 그 상황이 저희 애가 신생아 때라서 제가 굉장히 좀 찌들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감상을 했고 그래서 아마 좀 곱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다라는 식으로 이제 해명을 했는데 그때부터 나이트 시네마는 시카리오에게 2점을 준 영화 리뷰어다라는 프레임이 씌워져가지고 뭔 말만 하면은 뭔 말만 하면은 이 시카리오 이런 식으로 약간 조롱을 하시는
그런 밈이 있습니다. 최근에 리뷰를 하면서 2점 이상의 점수를 주고 있는 작품들이 나올 때마다 아니 시카리오가 2점인데 어떻게 이게 뭐 3점, 4점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라는 그런 질문을 꾸준히 해주고 계십니다. 그게 지금은 어떤 놀이처럼 돼가지고 뭔 말만 하면은 시카리오 시카리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 감이 살아있다면은 오히려 시카리오를 다시 감상하지 않고 이제 청취자분들이 그 밈을 활용해서 좀 더 재밌게 저를 조롱하면서 놀 수 있도록 그 판을 깔아주는 것도 어떤 크리에이터로서의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일부러 좀 제 감상을 미루고 있는 그런 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이거를 제 감상을 하는 순간 별점을 더 낮게 줘도 이야기가 나올 거고 2점 그대로 유지해도 이야기가 나올 거고 더 높게 줘도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서 일단은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황 토크는 뭐 제 개인적인 일에 대해서 뭐 말씀드릴 만한 거는 지난주에 저희 청취자 단톡방 번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모와 번개의 차이가 뭐냐면은 정모는 말 그대로 정기적인 모임 혹은 정해져 있는 모임입니다. 언제가 정모냐? 일정을 취합해서 연말이나 연초 한 번, 연말로 일정이 잡히면 송년회, 연초로 일정이 잡히면은 신년회를 해서 한 번 모임을 가지고요. 그리고 6월 말이 이제 방송을 시작한 그 날입니다. 그래서 6월 말 전후로 해가지고 나이트 시네마라는 이 채널의 생일 파티를 위한 그런 모임을 가집니다. 이 두 모임은 정모입니다. 이때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청취자분들을 모시냐면은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정도면은 굉장히 적극적인 그 채널 참가자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제가 감사를 표하는 자리다라는 마음가짐으로 그 모임을 엽니다. 제가 그 청취자분들을 대접한다라는 생각으로 항상 그 모임에 모시고 있고요. 모임 회비 같은 것들도 받기는 하지만 그거 이상으로 제 사비를 털어서라도 좀 선물도 드리고 뭐 여러 가지 게임도 하고 이렇게 좀 즐거운 시간을 그때는 보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만났던 거는 번개였어요. 예정에 없던 일정이었고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웠잖아요. 그러다가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오랜만에 한번 볼까? 라는 생각에 강남역 인근에서 번개를 쳤는데 처음에 제 생각은 뭐 많이 와봤자 뭐 한 5, 6명? 요 정도로 생각을 해서 그냥 강남역 인근에 있는 호프집이나 식당이나 뭐 술집 같은 거 하나 잡고 그냥 3, 4, 5 이렇게 모여서 놀다가 해산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해주셔가지고 그 정도 스케일에서는 끝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에 강남역 인근의 파티룸을 또 대관을 해서 모여서 놀았습니다. 제가 그때는 뭐 게임 같은 거를 준비하지는 못했는데 딱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영화 제목을 가지고 이제 몸으로 말해요를 해서 맞추는 거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요. 사람들이 참 유쾌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대관한 파티룸이 원래 가던 데가 아니었어요. 원래 가던 데가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영업 종료를 하는 바람에 급하게 새로운 곳을 이제 섭외를 했는데 저도 처음 가보는 데라 가지고 뭐 어떤 데인지 잘 모르고 갔더니 그 화장실이 그 파티룸 내부에 있기는 한데 그 남녀 공용인데 문이 안 잠기고 방음이 안 돼가지고 화장실 안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밖으로 다 들리는 그런 열악한 그런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여자분들도 계시고 남자분들도 계시는 상황에서 그런 화장실을 이용한다라는 게 사실 좀 민망하죠. 소리야 이렇게 수도꼭지 틀어놓고 이제 볼일 보면은 해결이 되는데 문이 안 잠기는 거는 좀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화장실 쓸 사람은 나 화장실 갑니다 라고 선언을 하고 가자라고 약속을 했고 그때부터 누구 한 명이 나 화장실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 화장실 가시는 분이 민망해하지 않도록 환호와 박수와 갈채를 보내주면서 와 이러면서 박수 막 쳐주고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식으로 누구 한 명 화장실 간다고 할 때마다 막 박수 쳐주고 막 환호성 질러주고 축하해주면서 와 누구 화장실 가신다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유쾌하게 사실 그런 열악한 환경이면은 좀 짜증 낼 법도 하고 그리고 뭐 이런 데를 섭외했어 이런 얘기를 할 법도 한데 그런 열악한 상황조차도 좀 청취자분들이 자발적으로 유쾌하게 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걸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일이 있었고 그리고 지난주를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었죠. 2007년에 출간된 채식주의자라는 책으로 2016년에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했던 한강 작가가
지난주에 노벨 문학상의 수상자가 되었습니다. 진짜 같은 나라의 국민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 뿌듯한 그런 뉴스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2000년에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평화상 수상 이후 24년 만에 두 번째 노벨상 수상이죠. 국내 작가로는 처음이고 아시아 여성 작가로도 처음으로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누군지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어떤 전직 대통령이 집권 중일 때 문학의 블랙리스트라고 해가지고 뭐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로는 빨갱이 문화인들의 리스트가 이제 관리가 되면서 작품 활동을 좀 어렵게 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빨갱이 명단에 있었던 몇 분들만 좀 살펴보자면은 칸의 남자 우리 박찬욱 감독, 그리고 아카데미 사관왕에 빛나는 우리 봉준호 감독, 그리고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이제 주역인 황동혁 감독, 그리고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그 명단에 있었죠. 심지어 경기교육청은 이 맨부커 국제상을 수상을 했었던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을 청소년 유해도서로 지정을 해서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화인들의 잠재력은 어떤 탄압에서 나오는 거냐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던데, 이런 훌륭한 분들만 쏙쏙 골라서 그 리스트에 넣어놓은 걸 보면은 그 당시 정권의 안목이 대단하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 소식이 전해지고 나서 최근에 김규나 작가라는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양반이 이제 본인 페이스북을 통해서 한강 작가의 소설이 뭐 역사 왜곡이다, 그리고 노벨상도 출판사의 로비에 놀아났다, 뭐 이런 식으로 강도 높은 조롱과 비판을 하고 있던데, 이제 5.18 광주민주화 운동을 58이라고 이제 써놨더라고요. 그것만 봐도 이제 수준이 보이죠.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쨌든 노벨상 수상자는 한강 작가이고, 그리고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은 자기 방구석에서 이제 페이스북에 그런 글이나 쓰고 있겠죠. 그죠? 지금 뭐 난립니다. 뭐 한강 신드롬이죠. 각종 서점 홈페이지는 다운이 돼버리고, 한강 작가의 책은 오프라인 서점 오픈런을 해도 못 구한다, 이런 기사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뭐 이런 현상을 보고 평소에는 관심도 없더니 갑자기 사람들이 책을 산다고 좀 비꼬는 여론도 있던데, 뭐 꼭 책을 안 읽더라도 이런 큰 상을 수상을 했다라는 그런 기념비적인 의미에서 축하의 의미로 팔아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기념비적인 작가의 작품이니까 뭐 소장하는 것만으로도 의미 부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비꼬거나 비판하는 사람들한테 네 돈 써서 나한테 사달라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내돈내산을 하는 건데, 그걸 뭐 그렇게까지 비꼬면서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영화를 보는 것보다 더 많은 책을 읽는 제 와이프 덕분에 한강 작가의 작품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 그 와이프가 책 좋아하는 거 아니까 여보 이거 봐, 노벨 문학상 탔대라고 하니까 이미 저희 집 그 책꽂이에는 한강 작가의 작품들이 다 꼽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몇 년 전에 진작에 사서 다 읽었더라고요. 와이프는 이번 그 일을 계기로 해가지고 한 번 더 읽어보겠다라고 해서 그 종이책을 가져가가지고 저는 이북으로 따로 구매를 해서 지금 읽고 있습니다. 한강의 작품은 역사적인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폭로하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는 고평을 하면서 노벨상 수상자로 선정이 되었죠.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걸 수도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다면은 댓글이나 채팅으로 정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벨 문학상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 작품에 주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그 작가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특정 작품에 꽂혀서 이렇게 본다기보다는 그 작가가 이제 집필했었던 그런 전반적인 작품들에 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거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유를 밝힐 때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선다라는 그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이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에서는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다루고 있고,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작품에서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근현대사의 아픔을 모두 이렇게 두 작품에서 다루고 있었죠. 영화 방송답게 어떻게든 영화랑 엮어서 이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소재로 했던 그 대표적인 영화 몇 편만 훑어보고 계속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996년작 중에 꽃잎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거는 5.18 당시 광주 현장에서 처음으로
촬영된 영화이고 실제 5.18 희생자 유가족과 광주 지역 학생들이 참여해서 더욱더 의미 있는 작품이라고 하니까요.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독형 OTT 중에서는 티빙 웨이브 왓챠 네버 시리즈 온에서 보실 수가 있고요. 1999년작 박하사탕이라는 작품도 있는데 그 유명한 거장이죠. 이창동 감독의 작품입니다. 설경구 배우가 주연을 맡고 있는데 나 돌아갈래라고 그 기차 선로 위에서 그 소리 지르는 그 장면이 유명한 그런 작품이죠. 5.18 당시 계엄군으로 참여했었던 한 남자의 삶을 통해서 역사적인 트라우마를 다루고 있는 작품이고요. 구독형 OTT 중에서는 티빙 웨이브 왓챠 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7년작으로는 화려한 휴가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김지훈 감독의 작품이고요. 5.18 당시 광주에 이런 평범한 시민들이 이제 국가의 폭력과 맞서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 흥행에도 꽤 성공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독형 OTT 중에서는 넷플릭스 티빙 왓챠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작으로는 26년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강풀 작가의 동명의 웹툰을 원작으로 하고 있고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에 가족을 잃은 이 피해자들이 26년 후에 가해자, 누군지 알죠? 그 가해자에게 복수를 계획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구독형 OTT로는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왓챠, 네이버 시리즈 온 여기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이게 웹툰은 꽤 잘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도 이거 극장에서 봤거든요. 영화는 영화적으로만 봤을 때는 사실 그렇게 막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만약에 26년이라는 작품 궁금하신 분들은 영화로 물론 보셔도 좋지만 사실 영화보다는 웹툰으로 보시는 게 좀 더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가장 최근작이죠. 2017년에 개봉했었던 택시 운전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송강호 배우가 주연을 맡았고요. 독일 기자를 태우고 광주로 향하는 서울의 한 택시 운전기사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 5.18에 대해서 이 택시 기사의 시선과 이 독일 기자의 시선으로 다루는 그런 작품이고 관객도 무려 1200만 관객을 동원했었죠. 구독형 OTT 중에서 티빙, 쿠팡 플레이, 웨이브, 왓챠, 네이버 시리즈 온에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5.18에 대해서 다룬 이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데 이 중에서 하나만 봐야 된다면은 뭘 보면 좋을까요? 라고 이제 물어보신다면은 진짜 딱 하나만 보라면은 박하사탕을 좀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박하사탕의 단점은 극중 분위기가 너무 무겁고 우울한 감이 있어가지고 이제 보고 나면은 기분이 많이 안 좋아집니다. 근데 사실 이 5.18 사건 자체가 뭐 가볍게 다룰 수 있는 소재는 아니긴 하죠. 그래도 이 박하사탕은 좀 보고 났을 때 기분이 많이 다운되는 그런 작품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일 추천하고 싶은 건 사실 박하사탕이긴 한데 좀 대중적으로 봤을 때 뭘 고르면 좋을까라는 그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그냥 가장 흥행을 했었던 이 택시 운전사를 보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다시 한번 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이트 시네마 신규 컨텐츠 소개부터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방송했던 거 이제 편집본 업로드 했고요. 그 중에서도 뭐 조커 폴리아되를 이제 따로 따서 유튜브에 업로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리뷰 좋았다라고 댓글을 남겨주셔가지고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조커 폴리아되에 대해서 호평을 남겼죠. 별점 4개를 주면서 여기에 대해서 비난 여론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작품을 좋게 평가를 할 수가 있냐. 뭐 돈 받고 GV 하더니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쓴 거냐, 이제 평론가 때려쳐라, 은퇴해라, 뭐 이런 식의 비난 여론이 일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동진 평론가가 정면 승부를 벌였습니다. 따로 이제 영상을 따가지고 자신에 대한 그런 비난 여론의 댓글을 하나하나 읽으면서 조목조목 반박을 했죠. 근데 뭐 말하는 톤이나 사용하는 어떤 단어 같은 것들은 굉장히 차분하게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상 주업했다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이렇게 정면 승부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정면 돌파를 하는 것도 굉장히 멋있는 모습 같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참 본받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와일드 로봇에 대해서도 이제 올렸는데 한 가지 좀 씁쓸한 거는 와일드 로봇이 드림웍스가 이제 자체 제작하는 마지막 작품이 될 것 같고요. 될 것 같은 게 아니라 마지막 작품으로 결론이 났죠. 와일드 로봇 이후 작품부터는 이제 외주 업체와 함께 작업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결국 비용 절감의 이유가 그런 결정을 내린 이제 이유인 것 같고 좀 씁쓸합니다. 와일드 로봇 이렇게 잘 만들었는데 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일드 로봇의 속편이 제작 중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 바로 구글링을 해보겠습니다. 자, 60분 전에 키노라이츠에 올라온 게시글이 있네요. 데드라인에 올라온 그 영문 기사를 번역을 한 그런 기사고요. 제목은 와일드 로봇 속편 제작 확정, 감독이 복귀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데드라인에 의하면 와일드 로봇 속편이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크리스 샌더스 감독이 직접 언급하면서 속편 제작이 확정되어 드림웍스가 다시 제작하며 자신도 다시 감독으로 복귀한다고 합니다. 와일드 로봇은 현재까지 글로벌 흥행 1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진짜 슬픈 소식을 전함과 동시에 우리 수님의 채팅 한 줄 덕분에 너무 기쁜 소식을 다시 접하게 돼서 온탕과 냉탕을 왔다 갔다 한 그런 기분이 듭니다. 너무 좋습니다. 우리 초록님께서 원작은 이제 3권이 더 나왔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원작을 기반으로 좀 더 이야기를 이어나갈 모양입니다. 그러면 나스이라고 해서 지난 한 주 동안 제가 어떤 작품을 봤고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통의 가족 시사회를 제가 다녀왔는데 요거는 다음 주에 개봉할 작품이기 때문에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설명을 할 예정이고 스포일러 없이 이야기가 가능할까 싶었는데 대본을 써보니까 얼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서 스포일러를 포함하지 않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의 크리스마스 그리고 봄날은 간다와 같은 걸출한 한국 멜로 영화를 탄생시킨 허진호 감독의 신작 보통의 가족의 시사회에 다녀왔습니다. 앞선 작품명만 들어도 느낌이 오듯이 우리 허진호 감독님은 잔잔한 분위기 속에서 인물들의 감정 묘사를 탁월하게 하는 그런 감독님으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심리 스릴러를 제작을 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상영 시간 내내 몰입해서 긴장감 있게 감상을 했고요. 생각해보면은 멜로나 스릴러나 사람의 상황과 감정을 다룬다는 면에서는 맞닿아 있는 장르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이 아쉬웠는지 스포일러를 제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고편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 공개된 내용 선에서는 간단하게 언급을 하도록 할게요. 스토리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완벽해 보이는 두 쌍의 부부가 나옵니다. 남편끼리는 형제 사이고요. 설경구 배우가 연기하는 형인 양재환은 돈을 위해서라면은 살인자의 변호도 서슴지 않고 맡는 변호사입니다. 감정적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이고 좀 이성적인 성격으로 보이고요. 사별한 아내 사이에서 낳은 딸인 고3 혜윤이 있죠. 그리고 수연 배우가 연기하는 지수와 이제 재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서 이제 늦둥이를 출산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장동건 배우가 연기하는 동생인 양재규는 의사입니다. 환자의 아픔에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때로는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원리 원칙과 정정당당을 고집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 재규의 아내인 이연경은 김희애 배우가 연기를 하고요. 프리랜서 번역가로 일을 하면서 봉사활동도 많이 다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둘 사이에도 똑같이 이제 고3 아들인 시호가 있는데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해서 또래 사이에서는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재규와 연경은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부양을 하고 있는데 재규는 사실상 대부분 병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연경이 간병인과 함께 어머니의 치매 병수발을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사회적으로 어느 하나 부러울 것 없을 것 같은 이 두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데 이 두 집안의 동갑내기 사촌지간인 혜윤과 시호가 어떤 사건에 의해서 노숙자를 폭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 장면이 촬영이 된 CCTV 영상이 뉴스를 타게 되면서 급속도로 퍼져나가게 되고 중상을 입고 의식을 잃은 이 노숙자의 증언만이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단서가 되어버립니다. 유일하게 이 두 아이의 부모들만이 본인의 아이가 범인이라는 것을 CCTV를 통해서 알아본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이 두 가정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화 보통의
가족입니다. 가장 좋았던 거는 저는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였던 것 같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대략적인 스토리만 들어봤을 때 뭔가 상당히 무겁고 진지하고 뭐 그런 분위기일 것 같잖아요. 여기서 던지는 질문과 메시지는 그런 뉘앙스가 맞거든요. 무겁고 진지한 그런 주제에 대한 메시지를 던지는 건 맞는데, 이런 분위기를 마냥 극중에서는 무겁게 끌어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툭툭 던지는 잽 같은, 이거 웃으면 안 될 것 같은데 피식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분위기 환기를 시켜주는 게 있어요. 이 두 쌍의 부부가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장 도드라지는데, 이 오가는 대화 속에서 아슬아슬하게 줄타는 그 묘한 그 신경전을 보는 관객들은 긴장감과 함께 웃음이 터지는 어떤 신기한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제가 말로 그 상황을 다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 작품을 통해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좋았던 거는 이 우리 배우들의 연기력입니다. 설경구 배우, 장동건 배우, 김희애 배우, 수연 배우, 요런 주역 4인방이 누구 한 명 빼놓지 않고 각자의 역할에 맞는 연기를 잘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설경구 배우의 연기에 대해서는 각자 좀 이견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작품에서 보던 모습이랑 똑같다. 그냥 다른 작품에 있는 그 캐릭터가 그냥 이 작품으로 넘어와서 똑같이 있다라고 해도 뭐 무방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연기가 너무 똑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뭐 맞는 말입니다. 근데 저는 이 배우가 매 작품마다 다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본인한테 어울리는 역할이랑 본인에게 어울리는 톤이 있다면은 여러 작품에서 그거를 활용을 하는 것도 나름의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물론 연기 변신에 성공을 해서 박수 받는 배우들도 많죠. 물론 그것도 대단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대단하다고 해서 본인만의 색깔을 내는 배우들이 대단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니까, 뭐 비슷한 연기 톤일지라도 그 작품과 그 캐릭터에 맞는다면은 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 김희애 배우가 연기하는 이 연경과 수연 배우가 연기하는 지수의 기싸움이거든요. 아까 앞서서 이 블랙 코미디적인 요소가 두드러지는 그런 요소라고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죠. 이 기싸움의 설득력을 더하기 위해서 메이크업과 코디를 이 김희애 배우가 연기하는 연경은 더 수더분하게 하는 느낌이 있고, 김희애 배우가 피부 좋기로 유명한 배우인데 이 영화상에서는 제가 봤을 때 이건 의도적으로 그렇게 분장을 한 것 같은데 되게 푸석푸석한 피부톤으로 메이크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와 대비되는 지수는 굉장히 세련되게 이 코디와 메이크업이 되어 있어요. 지수는 이제 젊은 나이에 뒤늦게 재력가 집안에 이제 시집 온 그런 인물인데 굉장히 세련된 메이크업과 패션 센스를 보여주죠. 수연 배우야 원래 가지고 있던 이미지가 도시적이고 세련되어서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 김희애 배우도 사실 평소 이미지는 이 수연 배우 만만치 않게 굉장히 우아하고 피부도 좋고 세련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배우잖아요. 의도적으로 이제 나이가 들어 보이게끔 코디와 분장을 한 게 눈에 띄더라고요. 이런 그 시각적인 대비를 통해서 어떤 기싸움이 벌어지는지도 이제 관람 포인트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뭐 블랙 코미디 좋았다, 연기 좋았다 뭐 이런 얘기 들었는데, 가장 좋았던 거, 제가 이 작품을 가장 높게 평가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관객들도 고민하게 만들어준다라는 점입니다. 내가 저 상황이면은 어떻게 할까라는 질문을 보는 내내 관객이 스스로 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저는 육아를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더욱더 몰입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재환, 그리고 상류사회에 뒤늦게 들어오면서 아직은 적응 중인 지수, 원리원칙주의자인 재규,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안 믿으면 누가 믿어주냐고 외치는 연경, 서로 다른 신념과 정의를 가진 이 네 인물을 통해서 관객도 함께 고민을 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이 인물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인물의 이야기를 들으면은 저 인물의 이야기가 맞는 것 같고, 요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인물들 중에서는 누군가는 가족을 위해서 본인이 평생 고수해 오던 신념과 정의를 바꾸기도 하고요. 누군가는 끝까지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관객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신념을 과연 지킬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방금 제가 신념과 정의를 바꾸는 인물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연출을 그냥 단순히 그래 결심했어 하고 이렇게 바꾸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신념을 바꾸게 되는 그 상황과 그 인물의 심리를 극중에서 보여주는 상황이라든지 어떤 사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암시를 해주거든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습니다. 좋은 영화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야 시작이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나 메시지를 영화 감상 후에도 관객이 계속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좋은 영화다, 뭐 이런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작품이 그런 작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정한 구원은 무엇인가에 대한 그런 주제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든 간에 노숙자를 폭행해서 혼수 상태로 만든 그 아이들에게 진정한 구원은 과연 무엇일까요? 반성하는 것 같으니까 한 번만 눈 감아주고, 됐어, 우리만 입 다물면 아무도 모르는데 한 번만 눈 감아주고 앞으로 잘하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들에게 구원이자 한 번의 기회를 더 주는 것일지, 아니면은 그들이 벌인 일에 대해서 사회적인 혹은 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구원이자 한 번의 기회를 주게 되는 것일지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사실 이렇게 질문을 들으면은 너무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그렇게 큰 일을 저질렀는데 당연히 책임을 지게 하는 게 맞죠 라고 많은 분들이 이 상황을 듣자마자 생각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 영화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 질문을 받았다면은 아니, 당연히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게 맞지라고 대답을 했을 겁니다. 근데 영화를 보다 보면은 진짜 내 자식한테 그런 일이 생긴 것만 같은 착각이 들게끔 이 극 중에 몰입을 하게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과연 내 앞에서 내 자식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지금 반성하고 있고 앞으로 진짜 열심히 살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 자식을 내가 이 아이를 경찰서로 데려가서 자수시키면서 죗값을 치르게 할 수 있을 것인가? 현실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 결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보면서 이건 좀 신선하다라고 느꼈던 점인데, 이 부감샷에 대한 활용을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이 부감샷이 이제 공중에서 이제 아래로 내려다보는 듯한 그런 시점으로 촬영을 하는 건데, 마치 이게 이 사건의 중요한 키가 됐던 이 CCTV의 시점으로 이 인물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하늘이 부끄럽지도 않냐, 하늘이 다 보고 있어, 이런 말을 하죠. 이런 말을 촬영 구도를 통해서 시각화한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잠깐 지나가는 장면이라서 이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장면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고층 건물 바깥에서 창문을 통해서 인물들이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그냥 목소리 없이 촬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영화를 보면은 그때 나시님이 말했던 장면이 이 장면이구나 하고 딱 느끼실 겁니다. 근데 그런 독특한 시점에서 촬영을 했을 때는 뭐 필시 어떤 의도가 있었을 것 같은데, 저는 아직 내공이 부족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되지만 그 시점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서 기억에 남았습니다. 좋았던 점 하나, 아까 영님이 채팅으로 말씀 주셨던 음악이 굉장히 좋습니다. 음악을 잘 썼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설명했던 이야기만 들어보면은 그냥 뭐 드라마적인 작품 같아서 굳이 이거를 극장에 가서 큰 스크린으로 봐야 될 이유가 있냐, 이거는 그냥 뭐 드라마 보듯이 집에서 편하게 봐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긴 한데, 굳이 이 작품을 극장에 가서 보셔야 되는 이유를 꼽자면은 음악에 있을 것 같습니다. 음악 활용을 굉장히 잘했으니까요. 그 음악을 좀 느끼면서 보시고 싶다면은 극장에서 관람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아쉬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 부부간에 막 신경전하고 아이들이 사고치면서 이 인물들이 갈등하게 되는 그 중반부까지는 이거는 별 4개 이상이다, 진짜 잘 만들었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거든요. 그때까지는 몰입감이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 중반 이후부터는 극이 너무 예상대로 흘러가요. 물론 뭐 모든 작품이 예상을 깨는 방향으로 흘러갈 필요는 없죠. 근데 문제는 이 작품의 장르가 스릴러잖아요. 이 인물들의 심리 묘사를 통해서 서스펜스를 연출을 해야 되는 그런 작품인데, 이 후반부에 가면은 이 인물들이 너무 예상대로 행동을 하니까 다소 맥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걸 또 굳이 좋게 해석을 하자면은 이 인물들의 행동이 예상이 된다라는 거는, 다르게 얘기하자면은 그만큼 요즘 주변에서 많이 봐온 케이스라서 그런가 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요즘 지 자식 귀한 줄만 알고 이 자식이 하는 행동에 책임을 지게 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까? 이따가 설명드린 전란에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죠. 양반집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벌은 그 자식의 몸종이 대신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그 자식에게 자신이 저지른 책임을 다 지게 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걸 하지 않는 요즘의 부모들이 워낙에 많이 뉴스나 아니면은 뉴스를 통하지 않더라도 주변에서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다 예상이 되나?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조금 늘어지는 느낌도 좀 있어요. 이게 상영 시간이 1시간 48분 정도인데, 후반부 장면들은 조금만 더 줄이지라는 아쉬움도 조금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그냥 제 개인적인 아쉬움인데요. 이 설경구 배우가 주연을 했던 네 부모의 얼굴이 보고 싶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것도 자식의 잘못을 은폐하려는 부모들의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비슷한 주제의식을 가진 작품을 동일한 배우가 나와서 비슷한 결의 연기를 한다라는 게 자꾸 보면서 이거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을 주면서 아쉬운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 앞서 이야기했었던 설경구 배우의 연기가 뭐 다른 작품에서 비슷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게 왜 문제냐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거랑은 조금 다른 문제입니다. 이게 주제의식마저도 비슷한 작품에서 비슷하게 다가오니까 그런 아쉬움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리를 하자면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이제 후반부에 대한 아쉬움은 다소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배우들의 연기력 그리고 관객들로 하여금 영화가 끝난 뒤에도 나라면 어땠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동진 평론가가 올해 한국 영화를 논하는 자리에서 매우 중요하게 언급될 작품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지금 방송 중인 10월 12일 기준 로튼토마토 신선도 100%를 유지하고 있죠. 리뷰어가 뭐 8명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래도 100%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위기만큼의 명작인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한 번쯤은 볼만한 수작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극장에서 보셔도 좋고요. 나중에 뭐 OTT로 출시가 됐을 때도 좋으니까 꼭 한 번씩 보셨으면 좋겠는 그런 작품입니다. 특히 자녀를 둔 부모가 함께 본다면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도 대화거리가 굉장히 풍부할 것 같은 그런 작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 표현이긴 한데 장안의 화제였죠. 이 흑백 요리사를 저도 지난 화요일에 마지막 2회차가 공개되자마자 다 감상을 했습니다. 지난 화요일이 저희 아이스 브레이킹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저희 청취자방 번개가 있었던 날인데 번개가 끝나고 이제 늦은 시간에 집에 도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태블릿으로 침대에 누워서 조금만 보고 자야지 하다가 이제 마지막 회까지 다 보고 잤던 그런 장안의 화제 흑백 요리사라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서바이벌 예능입니다. 드라마나 영화에 버금갈 정도로 좀 이야기할 거리가 있는 그런 예능이라는 생각에 이렇게 들고 오게 됐고요. 요즘 어딜 가나 이 흑백 요리사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뭐 스몰 토크 주제로 너무 맛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기도 한데 하도 막 여기저기서 다 이야기하니까 사실은 피로감을 좀 느끼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도 오늘 이 자리에서 이 흑백 요리사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게 한참 막 방영이 되고 있을 때 이야기했다면은 뭐 조회수는 좀 더 잘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지만 이거는 제 고집 같은 건데 완결까지 다 보지 않은 작품을 뭐 간단하게 뭐 언급은 할 수 있겠지만 이 방송에서 메인 주제로 잡고 이야기하는 거는 제 개인적인 고집으로는 이건 좀 아니다라는 생각에서 이제서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여태 진짜 많았잖아요. 근데 저는 요리에 별 관심이 없기도 하고 딱히 뭐 안 땡기기도 해서 관련 프로그램은 단 한 편도 보지 않았거든요. 심지어 꽤 인기가 있었던 이 냉장고를 부탁해도 단 한 편도 보지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요리 관련 프로그램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이 주변에서 하도 난리여가지고 뭔지 확인이나 해보자라는 마음에 이 흑백 요리사를 틀었다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최종화까지 이렇게 쭉 달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좋았던 거는 질질 끄는 연출이 없었어요. 시작하자마자 100명의 요리사가 나오는데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이었으면 한 명 한 명 다 사연 소개하고 막 난리도 아니었겠죠. 근데 여기서는 선택과 집중을 확실하게 하더라고요. 이 100명이라는 요리사를 모았다는 것 자체가 이 제작진 입장에서도 사실 부담이었을 거거든요. 뭐 비용적인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나중에 이 편집 과정을 생각을 한다면은 언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100명의 사운드와 영상을 다 확보하고 그 중에서 필요한 것만 추려가지고 나중에 방송을 만들었을 텐데 녹화 시간이 1시간이라고 치더라도 이 100명 분량의 1시간짜리를 다 수집하면 100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를 편집하는 그 과정은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근데 제작진이 그걸 해냈더라고요. 정말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필요한 부분만 잘 추려서 연출을 했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거 재밌다라고 빠져들게 됐던 거는 두 심사위원의 매력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야 모르면 이상한 거고, 안성재 셰프는 이번 작품을 통해서 처음 뵌 그런 분인데 평가를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냉정하면서도 공손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안성재 셰프가 평가하는 화법이 더 돋보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연에서 탈락한 요리사들의 품격이 이 작품의 매력으로 다가왔던 것 같긴 합니다. 흑수저, 백수저라는 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눠놨는데, 사실상 이 흑수저 집단에 속해 있는 분들도 모두 쟁쟁한 분들이거든요. 탈락자라고 해서 절대 어디 가서 막 꿀리는 그런 분들이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는 강자들끼리 경험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탈락자가 나오게 되는 그런 구조긴 하죠. 근데 퇴장할 때 한마디씩 남기는 인터뷰에서 그들의 이 품격이 느껴지더라고요. 본인이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 남 탓을 하거나 불평불만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패배의 경험에 있어서도 본인이 뭘 얻어가는지를 이야기하고, 다른 것보다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 오더라도 같은 선택과 같은 과정을 거쳤을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서 와, 진짜 너무 감동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과연 내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내가 일한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 저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나는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때로 돌아가더라도 똑같은 과정과 결과를 낼 거다라고 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래서 성공을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상 저는 우승 결과 자체에는 큰 흥미가 없었습니다. 물론 출연자들한테는 우승 결과가 중요했겠지만 저는 경합에서 승리했던 분들보다 탈락했던 분들의 모습이 더 감동적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누가 우승해도 박수는 쳐줄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로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보는 동안에 어떤 요리사를 응원하냐라는 질문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다 응원해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대충 둘러대면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 다 응원한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제일 먹어보고 싶었던 요리는 랍스타 짬뽕이랑 밤 티라미슈였는데, 이 밤 티라미슈는 CU에서 이번에 시제품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방송에 나온 그 레시피 그대로 만들어서 먹어본 유튜버가 이 시제품을 먹어보더니 이 레시피대로 만들었을 때는 맛있었는데 이 시제품은 지나치게 달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밤 티라미슈 예약 구매에 성공했던 제 지인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너무 달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기회가 되면은 어떤지 한번 맛을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행어나 밈 같은 것도 생겼는데 이분하다 이게 지겨울 정도로 많이 쓰이는 것 같고, 나야 참기름 같은 대사들도 상당히 재밌는 그런 대사였죠. 그리고 블라인드 시식하는 미션의 그 장면은 끊임없이 패러디되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와서는 여기저기서 너무 많이 사용이 되니까 좀 지치는 감이 있긴 한데 그만큼 인기의 반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른 서바이벌 프로그램에서는 항상 논란이 되는 이런 악마의 편집이 없어요. 그게 좋았던 것 같아요. 리얼리티 예능 같은 거 보면은 누가 빌런이냐가 화제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제작진이 의도해서 누구 한 명 나락 보내려고 작정한 그런 식의 연출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점이 좋았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좀 있었는데, 악마의 편집이 없으니까 누군가가 조금만 이상한 행동을 해도 좀 과하게 비난을 받는 그런 느낌은 좀 있어요. 사실 저는 이 작품 통틀어서 어느 누구도 그렇게까지 과하게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초반에 팀전 할 때 백수저 셰프들 중에서 특정 몇 분이 집중 포화를 받고 계시던데, 이런 예능 프로그램 보다 보면은 마음에 안 드는 행동을 하는 출연자가 있을 수 있죠. 거기에 대한 불만을 표시를 하는 것도 시청자의 권리라고 하면은 권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개인 SNS까지 찾아가가지고 망해라는 식으로 과하게 비난을 하는 거는 그런 건 좀 너무 지나치지 않나, 너무 과몰입한 행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 이 출연자 문제가 아니라 이 프로그램 구성적인 면에서는 조금 아쉬웠던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레스토랑 미션이 좀 호불호가 갈리고 있던데, 저는 이런 디테일한 룰에 있어서는 조금 아쉬운 게 있기는 했어요. 그 미션에 대한 시도 자체는 굉장히 신선한 시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게 팀별로 한 명씩 방출해서
새로운 한 팀을 만든다라는 그 룰은 굳이 왜? 라는 좀 의문점이 들긴 하더라고요. 그 장치를 통해서 제작진이 의도한 게 대체 뭘까? 이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준결승전이었던 두부지옥 미션은 정말 요리사 한 명 한 명을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는 그런 미션이었던 것 같은데, 그 미션에서 경쟁자들을 다 제끼고 올라온 사람이랑 그 전에 있었던 미션에서 고득점을 이제 획득을 해서 두부지옥 미션을 프리패스 했던 사람이랑 결승에서 맞붙이는 게 이게 공정한 대결이 맞나? 라는 의문이 좀 들긴 했어요. 근데 사실 뭐 어차피 누가 이기든 모두가 윈윈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 끝난 것 같아서 뭐 다행이긴 한데, 어쨌든 보면서 그런 좀 의문은 들기는 하더라고요. 출연했던 요리사들이 근무하는 식당은 뭐 이미 예약이 다 차가지고 당분간은 가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이 네이버 지도로 저장해 놓은 식당 리스트 같은 게 돌아다니던데 개인적으로 저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열기가 식고 나면은 가까운 곳부터 한번 찾아볼까 싶기도 하고, 아마 뭐 내년이나 돼야 열기가 좀 식겠죠. 그죠? 다른 무엇보다 이 패배에 대한 품격에 대해서 배울 수 있었던 좋은 프로그램이었던 것 같고, 꼭 이런 교훈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뭐 요리에 관심 없는 사람들조차 오락적으로 재밌게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니까요. 넷플릭스에서 한번 시청해 보실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본의 아니게 이렇게 넷플릭스 작품을 연속해서 두 작품을 이제 소개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제 전란에 대해서 지금부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OTT 오리지널 영화가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작으로 최초로 선정이 되면서 화제를 모은 작품이 있습니다. 이 김상만 감독의 영화 전란인데요. 이 넷플릭스에 공개된 날 바로 감상을 했습니다. 넷플릭스에 10월 11일 금요일 오후 4시에 공개가 됐는데, 저는 그날 밤에 육아 퇴근까지 다 마친 후에 감상을 했고요. 그 다음 날인 오늘 바로 리뷰를 한다라는 게 상당히 부담스럽긴 한데, 그래도 나름 재밌게 본 작품이라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극장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던 그런 한국 영화들의 목록을 몇 개 추려보자면은, 다는 아닙니다. 이제 몇 개만 추려보자면은 사냥의 시간, 콜, 차인표, 승리호, 낙원의 밤, 제8일의 밤, 모럴센스, 야차, 카터, 서울대작전, 정의, 스마트폰을 떨어뜨렸을 뿐인데, 길복순, 발레리나, 독전2, 황야, 로기완, 크로스, 무도실무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다루고 있는 전란이 가장 최근 작품이겠죠. 지금까지 언급했던 그 작품들 속에서 이 전란을 보니까 완전 선녀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넷플릭스 오리지널 한국 영화 중에서는 지금 소개해드리고 있는 이 전란이 제일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이 김상만 감독이 해피엔드와 공동경비구역 JSA의 미술감독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작품에 박찬욱 감독이 제작과 각본에 참여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동경비구역 JSA로 박찬욱 감독과 인연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처음에 이 각본을 받았을 때 잘 짜여진 각본이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은 동의하고 일정 부분은 뭐 동의할 수 없긴 합니다. 지금부터는 스포일러를 포함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이 작품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요거를 스킵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고 본다고 해서 크게 감상에 지장이 있을까 싶기는 한데, 그럼에도 스포일러를 포함한다라는 거를 고지해 드리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았던 점, 아쉬웠던 점을 뭐 굳이 구분해서 이야기하기보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섞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 일단 먼저 가장 좋았던 점은 미장센입니다. 미술 감독 출신의 감독답게 미장센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말 그대로 폼나게 찍었더라고요. 야, 어떻게 강동원 배우를 이 카메라에 담아야 멋있는지 이 감독이 잘 알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 후반부에 보면은 시대적인 상황과 각종 오해들로 인해서 갈라져 있던 이 강동원 배우가 연기하는 천영과 박정민 배우가 연기하는 종려가 다시 만나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폐허 속에서 파란 도포자락을 늘어뜨린 채 계단에 걸터 앉아 기다리고 있는 이 강동원 배우의 그 모습이, 와, 진짜 남자인 제가 봐도 너무나 멋있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말로는 설명이 안 됩니다. 일단 보셔야 됩니다. 뭐 요즘 퍼스널 컬러라는 게 유행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한 제가 봐도 이 강동원 배우의 퍼스널 컬러는 진한 파란색이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강동원 배우 정도가 되면은 퍼스널 컬러가 무의미하다라는 거를 이 작품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강동원 배우가 모든 색깔의 퍼스널 휴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바로 직전에 감상했었던 이 강동원 배우의 작품이 설계자라는 작품인데 제 방송을 꾸준히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엄청 심하게 혹평을 했잖아요. 심지어 정식 리뷰로 다루지도 않았습니다. 영화를 그렇게 만들어 놨으면은 강동원 배우라도 좀 멋있게 담아줬어야 됐는데 그렇지도 않단 말이에요. 계속 어둠 속에 숨겨놔요, 강동원 배우를. 근데 이 작품에서는 확실하게 이 강동원 배우를 살려주더라고요. 이 산발이 된 헤어스타일과 적당히 풀어헤친 파란색 도포를 입은 강동원 배우는 미장센적으로도 완벽합니다. 그리고 미술적으로도 되게 재밌는 게 색 대비거든요. 여기서는 의도적으로 이 파란색과 빨간색을 대비를 시켜놨습니다. 이 천영은 늘 파란색 옷을 입고 다니고 천영과 종려가 막역하게 지내던 그 시절을 보면은 종려 역시 푸른 빛깔의 옷을 입고 있죠. 본격적인 선조의 호위 역할을 수행하면서부터 종려는 붉은색 옷을 입게 됩니다. 두 주인공이 데뷔뿐만 아니라 극 중에서는 붉은색 계열의 옷을 입은 인물들은 다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종려가 가장 대표적이고요. 외장인 겐신의 갑옷 역시도 붉은색 계열이죠. 그리고 진짜 뒤통수 한 대 치고 싶었던 우리 선조도 붉은색 곤룡포를 입고 나옵니다. 붉은색과 푸른색의 대비를 준 거는 영화적으로 해석을 하자면은 뭐 그렇다는 거고 정치병자적인 해석이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이 현실에 대입을 해보자면은 각각의 색깔이 특정 정당을 상징하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순 색깔 때문에만 그렇게 느낀 건 아니고요. 앞으로 어떤 점 때문에 특정 정당들이 생각이 났는지 차차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배우나 색 외에도 그 시대의 배경을 구현했던 그런 미장센도 굉장히 좋았는데 아마 대부분 CG를 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 궁궐 앞의 모습을 넓게 보여주면서 현실감을 줬던 것도 좋았고요. 불타는 궁궐의 모습이나 폐허가 된 건물들 그리고 전투 중에 보여지는 배경 같은 것들이 배경에도 상당히 공들였구나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배우들의 연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캐스팅된 배우들은 다 좋았거든요. 특히 선조를 연기한 이 차승원 배우와 외장인 겐신을 연기한 정성일 배우가 눈에 좀 띄더라고요. 이 차승원 배우 같은 경우는 이제 독전 이후에 마이사의 다른 버전들을 계속 연기해주는 그런 느낌이 있었죠. 폭군에서도 그랬고 저는 차승원 배우가 마이사의 이런 다른 버전의 연기의 결을 가져가는 게 뭐 딱히 싫지는 않았거든요. 그냥 이거는 차승원 배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연기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것조차도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번 작품에서 연기하는 선조는 또 다른 느낌으로 연기를 하더라고요. 진짜 좁혀버리고 싶을 정도로 정말 답답하고 정말 얄밉습니다. 사이코패스 같다라는 느낌도 좀 들고요. 왜군을 피해서 도망가는 길에 이 불타는 도시를 보면서 아니 왜군이 벌써 여기까지 왔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신하가 저기에 불을 지른 거는 왜군이 아니라 백성들이 불 지른 겁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에다가 대고 네 백성이? 아니 왜? 라고 진짜 모르겠다는 듯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와 진짜 다른 의미에서 명장면입니다. 진짜 그 대사를 정말 짧게 치는 그 짧은 그 장면 안에 이 극 중에서 가지고 갈 이 선조의 이미지를 다 담아놨더라고요. 아니 왜? 백성이? 아니 왜? 이러면서 그리고 그 피난 상황에서도 반찬 투정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진짜 저 시대 때는 왜 오은영 박사가 없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너무 얄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색상이 특정 정당을 묘사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디서 한 번 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았냐 하면은 이 피난길에 배를 타고 강을 건너면서 이 선조가 나루터를 불질러 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신하가 아니 나루터를 불태우면은 백성들이 피난을 못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왜군들이 저기를 통해서 추격해오면 어떡하냐 다시 나루터를 만들고 배를 만들 수가 있으니까 일단 나루터 불태우고 인근 민가에도 다 불을 질러버려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 근현대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특정 인물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도망가는 길에 다리를 끊어버린 그런 근현대사의 어떤 인물이 있죠. 누군지는 제가 여기서 언급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떠올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우 이야기를 하다가 좀 이야기가 튀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나루토 아닙니다.
나루토 아니고요. 나루터 이 장면의 연출이 되게 좋았던 게 천령이 지휘하고 있는 민병대가 왜군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그 장면과 이 본인들을 버리고 도주하는 이 선조를 향해서 돌팔매질하는 백성들에게 선조를 호위하는 무관들이 칼을 휘두르는 장면을 교차 편집하면서 보여주거든요. 아, 요때 연출이 좋더라고요. 나라가 휘두르는 칼끝은 과연 어디를 향해서야 됐는가를 요 연출로 더 극대화시켜서 묘사를 해준 것 같아서 되게 좋은 연출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요 장면에서 종려가 가족들이 모두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해 듣고 흑화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 전까지는 백성들을 향해서 칼을 휘두르는 거를 주저하던 종려가 이 천령에 대한 분노에 휩싸이면서 흑화를 하고 본격적으로 칼을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입고 있던 붉은색 옷뿐만 아니라 튀긴 피로 인해서 얼굴까지 모두 붉게 물들어 버리는 이 종려를 묘사했던 그 연출도 굉장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시 배우 이야기로 돌아와서 외장 겐신을 연기했던 정성일 배우의 연기도 굉장히 좋았는데, 사실 제가 일본어를 못하기 때문에 뭐 일본어 연기가 좋았다 나쁘다 이렇게 뭐 평가를 할 수는 없지만 이 극 중에서 풍기는 그 외장의 분위기는 잘 살렸더라고요. 이게 목소리가 좋으니까 일본어를 모르는 제 입장에서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일본어로 얘기해도 다 멋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겐신이라는 인물이 단순하게 보이는 것 같은데 나름 복잡한 인물이거든요. 나름 무사도 정신도 있고 적장의 입장으로 쳐들어왔는데 민병대에게 패배하고 정부에 넘겨진 상황에서 갑자기 정부에서 본인들을 위해서 싸워달라라는 이상한 제안을 받잖아요. 나름 평탄하지만은 않은 그런 인물인데 이 카리스마 있는 적장의 모습부터 후반부에는 이 욕심에 눈이 먼 조선의 관리들을 역으로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까지 굉장히 잘 소화를 했더라고요. 여담인데 이 정성일 배우는 더 글로리 때의 모습 때문에 본명이 하도영 같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조사할 때도 정성일로 검색해야 되는데 저도 모르게 하도영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다시 검색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의외로 저는 김식록 배우의 연기가 다소 아쉬웠던 것 같아요. 김식록 배우가 절대 연기 못하는 배우가 아니거든요. 연기 못하기는커녕 연기력만 따지면은 진짜 손에 꼽히는 배우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연기하는 이 범동이라는 인물은 극에서 좀 튀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이 극의 분위기와는 좀 안 맞는 그런 느낌? 저는 이게 배우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연기 디렉팅의 문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사투리 연기도 좀 너무 안 붙는 좀 어색한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외군의 통역사도 이 신 스틸러였는데 정말 긴박한 상황 속에서도 심지어 이 본인의 한쪽 다리가 잘려나간 그 상황에서도 통역이를 쉬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직업정신이 투철한 이동식 파파고라는 이야기도 있던데 정말 공감이 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저만 웃긴 줄 알았는데 보고 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다들 신스틸러였다고 입을 모으더라고요. 약간 블랙 코미디 요소로 넣었던 것 같습니다. 그건 오히려 좀 짜치게 본 분도 계시구나. 근데 저는 좀 신스틸러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오락물로 제작된 작품이긴 하지만 뭐 이것저것 생각할 거리들도 있다라는 것도 좋았어요. 매국노들의 처벌을 이 민병대가 할 건지 아니면 정부의 손에 맡길 건지 요것 때문에 민병대 안에서 갈등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범동은 정부에 이야기해봤자 뭐 소용없으니까 우리가 벌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천령과 이 진성규 배우가 연기하는 김자령 장군은 처벌은 정부에게 맡겨야 된다라는 그런 입장으로 대립을 하게 되죠. 근데 여기서 이제 최근 한국 창작물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는 이 사적 제재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실 뭐 이 작품은 답을 정해놓긴 했습니다. 썩을 대로 썩은 정부는 외장을 체포해온 김자령과 그 일행을 되려 참수해버리고 천령은 가까스로 도망을 치게 되죠. 답을 정해놓고 있긴 한데 그래도 이 사적 제재에 대한 고민을 살짝 보여줬다 이런 부분이 조금 생각이 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과거 회상 장면에서 이 천령과 종려의 어린 시절을 그리는 부분이 있는데 천령은 종려의 몸종으로 그 집에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종려가 잘못하면 천령이 대신 맞아요. 근데 그 전에 있던 어린 몸종은 맞다가 이제 목숨을 잃기까지 하죠. 그만큼 심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노비들은 진짜 개만도 못한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 시대상이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대수롭지 않게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뜬금없이 아까 앞서서 이야기했었던 이 보통의 그 가족이 생각이 났는데,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책임을 스스로 지게 하지 않는 분위기에 대한 이런 부작용을 다룬다는 점에서 두 작품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역사에 대입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도 좋았던 것 같은데, 이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어리석은 관리들은 사익을 위해 움직이고 백성들이 민병대를 꾸려서 이 저항하는 이런 모습이 극중에서 다루는 임진왜란 때도 물론 그런 상황이었지만 일제 강점기 때의 독립군들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요.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은 나라의 원수와도 손을 잡는 정부를 보면서 현재 상황이 좀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엔딩에 보면은 이 왜군들이 숨겨놓은 금은보화인 줄 알고 정부군이 탈취해온 상자에서 잘려진 백성들의 코가 나오잖아요. 왜군들이 전리품으로 챙겨놨던 거겠죠. 그래서 이 엔딩이 저는 진짜 마음에 들었는데, 지금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그 상자 안에서 감동원이라 김실록이 나올 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뭐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 잘려진 코가 나왔다라는 점이 더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은, 선조가 처음에 이게 뭐야? 라고 하면서 코를 집어드는데 이 선조의 얼굴과 그 집어든 코가 오버랩되는 연출 있잖아요. 여기서 한 3가지 정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첫 번째는 선조 너도 결국 나라를 구성하는 백성일 뿐이야 라는 거를 그 연출을 통해서 좀 묘사를 한 것 같고, 이 금은보화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그 상자에서 백성의 코가 나왔다라는 거는 진짜 금은보화는 백성들인데 너희들의 무능으로 이렇게 희생당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외놈들의 전리품을 정부군이 가져가서 열었으니까 그 전리품의 최종 목적지가 궁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왜군들이나 너희들이나 다를 바 없어 라고 그 장면을 통해서 한 번에 3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브래드 디카프리오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상자를 열었을 때 거기서 강동원과 김신록이 나와서 다 때려잡았으면은 뭐 그것도 나름대로 훌륭한 오락물로서의 엔딩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렇게 잘려나간 백성들의 코가 나왔다라는 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했던 점에서 저는 탁월한 엔딩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적 민병대 정부군 삼각구도를 다루고 있는데, 제가 어제 진짜 오랜만에 스타1을 했거든요. 뜬금없이 이 외적 민병대 정부군의 그 삼각구도를 보면서 저그 프로토스 테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쟤들끼리 프리포올 구도로 싸우고 있구나, 서로 죽여라 라고 하면서 싸우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들이 싸울 때 찌르고 베는 묘사가 아예 그 청불 등급을 매겨버리고 따로 뭐 감추거나 가리거나 간접적인 묘사를 하지 않고 그냥 직접적으로 다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게 저는 뭐 화끈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원시원하게 팔다리 날아가고 뭐 머리 날아가고 하는데, 배는 신용만 하는 뭐 다른 작품들보다는 훨씬 더 그 액션 장면이 시원시원하게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액션 씬들이 뭐 평균치로 보자면은 굉장히 다 준수하고 잘 만들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복이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그 해무 속에서 해변가에서 싸우는 그 장면, 그 장면이 뭐 전반적으로는 괜찮았는데 그 장면의 도입부에 어떤 연출이 있냐 하면은, 초반에 3명이 그 칼부림을 하는데 슬로우로 서로의 칼이 교차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뒤엉키면서. 그런 연출이 있는데 그 장면이 갑자기 잘 나가다가 좀 어색하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액션 잘 나오다가 갑자기 왜 이렇게 어색해지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빠른 액션을 찍고 그거를 이제 슬로우로 재생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배우들이 일부러 그냥 일부러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촬영이 된 것 같아서, 이 가장 멋있고 웅장해야 될 그 마지막 전투씬의 시작이 이렇게 약간 어색하다라는 느낌으로 딱 시작이 되니까 거기서 좀 김이 빠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면에서 또 하나의 아쉬운 점을 들자면은 바로 편집인데요. 몇몇 장면에서 편집이 뚝뚝 끊기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상영 시간이 2시간 8분이라서 좀 길다고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보다 보면 전개가 좀 빠른 편이거든요. 이렇게 빠른 전개를 노리고 편집을 하다 보니까 몇몇 장면에서는 오히려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게끔 편집이 된 장면이 있어요. 장면 전환이나 상황의 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 갑자기 뜬금없이 점프하듯이 뚝뚝 끊기면서 넘어가는 그런 구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전개는 빠른 편인데 오히려 어느 순간 좀 늘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뭐 좋았던 점이랑 아쉬웠던 점이랑 좀 섞어서 얘기를 해봤는데, 도예지님께서 요즘 한국 영화 너무 뻔한 작품들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이 작품 역시도 절친했던 동무가 오해를 통해서 갈라섰다가 흑화해서 최후의 결전을 벌이다가 비극적인 결말을 맞는다라는 이런 플롯은 진짜 많이 사용되어 왔던 그런 이야기거든요. 이 이야기에
어떤 요소들을 채워 넣냐가 이제 관건인 것 같은데, 이 전란은 나름 뭐 선방은 한 것 같습니다. 극장 개봉을 거치지 않고 넷플릭스에서만 서비스가 된다는 게 관객 입장에서는 장점이자 단점인 것 같아요. 공개와 동시에 내가 원하는 시간에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라는 거는 분명 굉장한 장점이긴 하지만, 그 액션 장면에서 나오는 저 음악을 극장 사운드로 내가 좀 들었다면은, 그리고 불타는 저 도시를 극장 화면으로 좀 봤더라면은, 강동원 배우의 비주얼을 큰 화면에서 좀 봤더라면은, 요런 아쉬움이 좀 남기는 하더라고요. 넷플릭스 오리지널로 이 작품이 제작이 됐다라는 게 장점이자 단점이 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오락영화로 보셔도 충분히 만족스럽게 보실 수가 있고, 역사적인 의미를 부여해가면서 봐도 좀 볼만한 작품이니까요. 넷플릭스에서 한 번쯤 감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전란이라는 제목에 그냥 전란이라고 쓰지 않고 전 쉼표란이라고 제목을 지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감독님이 인터뷰를 하신 거를 보니까 전쟁에 대해서 다루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러 쉼표를 통해서 전과 란을 띄워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보면은 이 임진왜란이 순식간에 끝나버리잖아요. 한순간에 그냥 7년 후 하고 휙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 이야기의 중점은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이제 인물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전 쉼표란 이렇게 지었다라고 감독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챕터를 나눠 놓은 것도 뭐 그런 이유가 아닐까 싶긴 한데, 사실 저도 뭐 굳이 와닿는 그런 요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전란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개봉작 소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보통의 가족이 이번 주 수요일에 개봉을 합니다. 근데 시사회도 여러 번 진행이 됐었고, 무대 인사를 포함한 사전 상영회도 자주 진행이 됐기 때문에 개봉 전 작품 치고는 보신 분들이 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선 리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저 역시도 한 번쯤은 볼만한 작품이다 라고 추천하는 바이니, 극장 찾으시거나 아니면 나중에 OTT로라도 한 번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대하고 있는 작품만 좀 골라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구룡성체 무법지대라는 작품이 뒤늦게 이제 국내 개봉을 합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고, 홍콩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그 홍콩 액션 영화에 대한 추억이 있는 분들은 이제 무협물적인 면에서 굉장히 재밌게 볼 수 있을 거라는 평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옛날 무협 영화에서 나오던 주먹 한 방에 막 사람 한 명이 붕붕 날아가고 뭐 그런 액션 연출들 있잖아요. 예고편을 보니까 그런 식의 연출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시사회에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만 개인적인 일정 때문에 못 가게 돼서 굉장히 좀 아쉬운 그런 작품입니다. 그래서 극장 개봉을 하면은 좀 꼭 보고 싶은 그런 작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 뉴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에서 화제가 됐었던 서브스턴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제77회 칸 영화제에서 각본상을 수상했던 그런 작품이고요. 인디와이어에서는 굉장히 대담하고 엄청나게 역겨운 바디 호러 걸작이라는 평을 남긴 그런 작품입니다. 젊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게 개발이 되는데, 그 약물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일들을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역겨울 정도로 잔혹한 연출들이 많이 나온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공동 제공이 소지섭입니다. 소지섭 배우가 이거를 또 공동 제공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소지섭 배우가 투자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작품들을 보면은 아마와의 토크쇼도 그렇고 서브스턴스도 그렇고 옛날에 유전, 뭐 미드소마 이런 작품들 보면은 소지섭 배우의 취향이 물론 되게 좋은 안목이긴 한데 취향이 확실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가운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작품이 꽤 화제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또 당신입니까 대지섭이라고 하면서 또 찬양을 하고 있던데, 이 작품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MCU의 신작입니다. 이 캡틴 아메리카 브레이브 뉴 월드의 테스트 상영에서 나온 반응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무난한 영화이며 대체적으로 엔터테이닝하다. 하지만 윈터 솔저와 11호의 플롯 포인트를 반복하는 느낌이 들며 전체적인 스토리가 너무 안전해서 뻔하고 예측 가능하다. 몇몇 액션은 매우 괜찮다. 영화의 전개 속도가 어색하고 조정이 필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최종 버전에서는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본다라는 테스트 상영에서 나온 반응이 있습니다. 테스트 상영에서 이 정도 반응은 굉장한 호평이에요. 그리고 MCU 입장에서도 최근 많은 작품들이 이제 흥행 실패를 면치 못했기 때문에
사실 대박을 치기 위한 모험적인 요소보다는 이런 안정적인 요소를 깔고 가는 것도 전략적으로 분명 필요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은 테스트 상영에서 이 정도의 반응은 굉장한 호평이라는 생각이 들고 개인적인 기대감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 개봉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아나2의 메인 예고편이 공개가 됐고요. 모아나2는 11월 27일에 정식 개봉 예정입니다. 8년 만에 선보이는 후속작이고요. 티저 예고편이 24시간 만에 1780만 조회수를 돌파하면서 인사이드 아웃 2의 조회수를 갱신을 했죠. 이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작품이긴 한데 제작 발표가 너무 갑작스럽게 됐다라는 점과 전작의 감독이 아닌 이제 새로운 감독이 이 작품의 감독을 맡는다라는 점 때문에 우려의 목소리도 동시에 나오고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방송한 내용은 편집 과정을 거쳐서 유튜브와 각종 팟캐스트 플랫폼에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무편집본은 유튜브 멤버십 월 1990원 혹은 팟빵에서 건당 300원에 청취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들 영화 같은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